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밤 11시 병원 침대 위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전화기를 가슴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입원한 것이지 전화가 안 된다고 아픈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허리보다 가슴이 더 무거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낳고 내가 먹이고 내가 밤새 안아주던 아이가 왜 지금은 전화 한 통도 받지 않는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제는 등을 돌린 자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 방식 그 자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편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오늘 밤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곁에 전화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고 탁자 위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화기 언제 마지막으로 화면이 밝아졌습니까? 자녀의 이름이 떠서 밝아진 것이 아니라 통신사 광고나 배달 알림 때문에 밝아진 것은 아니었습니까? 전화기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충전하고 매일 확인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리는 그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가끔 먼저 걸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손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반가움이 아니라 무슨 일이세요? 라는 확인일 것이라는 걸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안 걸려오면 잘 살고 있는 거겠지. 그 전화기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전화기는 멀쩡합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연결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끊어진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기 속 연락처에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거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숫자 1을 적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숫자 1을 적어 주십시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숫자 하나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에 박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4 남편을 3년 전에 보내고 혼자 사셨습니다.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걱정된다며 직접 이사를 왔습니다. 짐을 풀던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곁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박순희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떠난 뒤 처음으로 누군가 곁에 있겠다고 말해주었으니까요.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딸이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저녁에는 같이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가려고 하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절에 이상한 사람 많아. 괜히 다쳐. 매주 만나던 체조 모임에 나가려 하면 딸이 말했습니다. 그 모임 사람들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 같이 마동네 이웃이 문 앞에 부추 한 묶음을 놓고 갔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신세 지짐 하나 중에 뭐 달라고 할 거야. 하나씩 하나씩 박순희 씨의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절도 안 가고 모임도 안 나가고 이웃과 인사도 줄었습니다. 딸은 언제나 말했습니다. 엄마, 나만 있으면 돼.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아래층 공원길을 두 할머니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른 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4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 소리를 듣고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딸이 외출한 사이에 박순희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낡은 전화번호부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번호 위에 검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체조 모임, 김 선생, 줄 옆집 정 여사, 줄 절 보부의 연락처. 줄 자기가 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그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박순희 씨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아이는 나를 제일 걱정하니까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그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식이 곁에 있다는 것은 안도감이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자식은 내 세상을 넓혀주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내 세상을 자기 손 안에 가두는 자식입니까? 보호하는 척하면서 고립시키는 것, 이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만 다른 통제입니다. 화분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화분에 나무를 심으면 처음에는 잘 자랍니다. 물도 주고 햇빛도 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잎이 노래집니다.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뿌리가 뻗을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분이 너무 작았던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물과 햇빛을 준다 해도 세상과 이어지는 땅이 없으면 마음은 서서히 마릅니다. 말이 줄어들고 하루가 길어지고 생각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가장 슬픈 것은 스스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 아이밖에 없다. 이 한마디에 모든 외로움을 삼켜버립니다. 참된 자식은 부모를 자기 품에 가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세상과 이어지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닫는 자식 곁에서 부모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혹시 자식에게 마음을 기대느라 나 자신의 길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을 안고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저는 자식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좁히는 자식, 고립시키는 자식. 그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사랑한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서울에 최병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1,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최병호 씨는 퇴직금 통장에서 돈을 빼집을 보태주었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같은 해 9월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최병호 씨는 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이듬해 아들이 가게를 하나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병호 씨는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매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최병호 씨는 허리 통증으로 입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가게가 좀 안 돼서요. 이번 달이 좀 힘든데요. 병문안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최병호 씨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받는 습관을 키운 것이구나. 서랍 속에 오래된 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잔액은 0이었습니다. 숫자 0, 그 0자를 쓴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빼던 날 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빼었습니다. 사랑이니까, 아들이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이야기입니다. 최병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 탓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이 잘못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의 작동 방식이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이 오래전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1년이 지나면 당첨 전과 비슷한 수준의 행복감으로 돌아갑니다. 기쁨에 적응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매달 돈을 보내고 매번 부탁을 들어주고 매 순간 자기 것을 줄이며 자식에게 건네면 자식의 뇌는 그것을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매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아무도 수도꼭지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날에야 비로소 당황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준 사랑이 어느 순간 수도꼭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틀면 나오는 것, 당연한 것,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탓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서하시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경계 없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면 자식을 놓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자식에게 주되 자신을 잃지 말라는 말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러나 경계가 없으면 사랑은 바닥이 없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차지 않으니 받는 사람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경계가 있어야 사랑은 비로소 귀해집니다. 귀해야 감사가 생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비슷한 나이의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의 이야기, 매일 한 잔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저는 사랑의 방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경계 없이 주면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그 당연함은 실제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밥상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된 밥상입니다. 나무 결이 드러나고 한쪽 모서리가 약간 닳았습니다. 예전에 이 밥상에는 사람이 가득 앉았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넣고 아이들이 숟가락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밥 한 톨 남기면 혼이 났고 어머니는 마지막에 앉아서 남은 것을 드셨습니다. 그때 밥상은 따뜻했습니다. 지금 그 밥상은 어떻습니까? 명절이면 자식들이 옵니다. 앉기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젓가락이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밥을 먹지만 눈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이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밥을 다 먹으면 일어서며 말합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 다음에 또 올게. 그 다음에는 또 몇 달이 지나야 옵니다. 밥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결도 다른 모서리도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은 그 앞에 앉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다 해줘야지. 안 주면 누구한테 주냐.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인가 아니면 습관인가? 자식이기에 해주되 내가 사라지지 않는 만큼만 이것이 경계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는 매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을 잘 때도. 그런데 아무도 공기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니까요. 그러다 숨이 막히는 날이 옵니다. 그제야 허겁지겁 입을 벌리고 들이마십니다. 그때서야 압니다. 아,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부모의 희생이 그렇습니다. 매일 있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주니까 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지는 날 자식은 말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 해주셨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준선으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선 위는 당연한 것이고 기준선 아래만 불만으로 느낍니다. 부모가 100을 주면 100이 기준이 됩니다. 90을 주면 불만이 생기고 100여를 줘야 겨우 감사가 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를 알면 더 이상 자식의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않으면 덜 아픕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마움을 잊은 자식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인생 그 자체를 얕보기 시작합니다. 대구에 이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8, 서문시장에서 40년 동안 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건어물 가게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을 유학 보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가게에 왔습니다.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간판을 바꿔야 해요. 이렇게 하면 손님이 안 와요. 진열도 다시 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해요. 이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배워온 것이니 믿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간판을 바꾸고 진열을 바꾸고 단골 손님들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가게를 뒤집었습니다. 석 달 뒤 가게는 적자가 났습니다. 이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원래대로 하면 안 될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시장이 변한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이정희 씨는 혼자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간판을 원래대로 바꾸고 진열을 원래대로 놓고 단골 손님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여니 아들이 버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전자계산기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었습니다. 엄마, 이런 거 이제 쓰면 안 돼요. 이정희 씨는 쓰레기통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그 계산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은 지식이 많습니다. 정보를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배워서 얻는 것이고 지혜는 넘어져서 얻는 것입니다. 자식은 배웠지만 아직 넘어져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선택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이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판단입니다. 낡은 신발 한 켤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새 신발을 사줍니다. 비싸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 신발입니다. 그리고 헌 신발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 헌 신발은 비를 맞으며 걸었고 눈길에서 미끄러졌고 발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알고 있던 신발입니다. 새 신발은 예쁘지만 아직 한 번도 비를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미끄러지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삶을 얕보기 시작하면 부모는 스스로 침묵을 택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 나는 모르는 세상이구나.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존엄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쌓이면 부모는 자기 집에서 손님이 됩니다. 자식이 시간은 바뀌었다고 말할 때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시간은 바뀌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정하지는 마라. 이 한마디가 부모의 품격을 지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의 돈을 대신 관리하겠다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은 유산이 아니다. 이 돈은 내 노후다. 네, 걱정은 고맙다. 하지만 내가 결정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지 않아서 이미 관계가 나빠진 것은 아닙니까? 참아서 유지되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좁히는 자식,
사랑의 방식을 돌아보는 일, 고마움을 잊은 마음, 부모의 삶을 얕보는 태도, 모두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인천에 김상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6,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셋 다 대학을 나왔고 셋 다 직장을 가졌고 셋 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복받은 아버지였습니다. 그해 겨울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김상철 씨는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일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의금 보낼게요. 계좌 알려주세요. 셋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상철 씨는 옆집 할머니와 동네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물었습니다. 아들분들은요? 김상철 씨는 대답했습니다. 바쁜가 봅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상철 씨는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다 되자 식탁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48년의 습관이었습니다. 자기 것 하나, 아내 것 하나, 국그릇도 2개, 수저도 2벌 다 놓고 나서야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내 쪽 그릇을 거두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수저 하나씩 들어 올려 종이 상자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버리면 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다는 것까지 없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상자를 찬장 위에 올려놓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릇 하나를 치우는 일,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겪어본 분만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아픔이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 김상철 씨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미워해서 오지 않은 것이 아닐 겁니다. 바빠서도 아닐 겁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역할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역할은 무대 위에서만 필요합니다. 무대가 끝나면 역할도 끝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아버지는 벌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한 뒤 그 역할은 끝났습니다. 역할이 끝난 사람에게 이별은 이별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래서 죄책이 없는 겁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닫는 것이니까요. 가장 슬픈 것은 부모가 끝까지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잘못은 사랑에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사랑을 주면서 선을 그어주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준다고 다 전해지는 것이 아니며 희생한다고 다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가는 정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이 멀어서가 아닙니다. 돌아올 그 길 끝에 아무도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이 그 정을 정으로 여기지 않으면 보낸 마음은 길 위에서 사라집니다. 아무 흔적도 없이. 여기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너무 무거우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잘 떠오르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안에 아직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지워버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자식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도 아니라 그것이 당신 안에 마지막으로 남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픈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오늘 밤 잠들기가 더 어려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기다림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십시오. 그 하루는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는 날로 정하십시오.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에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어쩌면 오래돼서 내가 뭘 좋아했는지도 가물가물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십시오. 된장찌개도 좋고 수제비도 좋고 감자 하나를 삶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루를 더 늘려보십시오. 이틀. 그 다음 주에는 사흘 천천히.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잊고 있던 작은 것을 하나 찾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셨습니까? 편지를 쓰셨습니까? 노래를 들으셨습니까? 꽃을 키우셨습니까? 산을 좋아하셨습니까? 자식이 태어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집안을 꾸리느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둔 것일 뿐입니다. 하루에 10분 아니 5분이라도 그것을 꺼내 보십시오. 글을 한 줄 써도 좋고 라디오를 켜놓고 눈을 감아도 좋고 화분에 물을 한번 주는 것도 됩니다. 크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것이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용서를 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자식을 미워하면 안 된다.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편하다. 그런데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해지셨습니까? 용서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 말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프다 그러나 나는 살아갈 것이다.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세 번째 걸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뜻입니다. 놓아야 비로소 두 손이 비고 빈손으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안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 윤혜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2. 딸과 연을 끊은 뒤 한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얼굴 위로 내려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별것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햇살은 아직 나한테 오는구나.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햇살이 따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혜자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서예 교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첫날 붓을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글씨가 어디 예쁜 사람이 있어. 그냥 써. 윤혜자 씨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났습니다. 윤혜자 씨는 글씨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글자 하나, 나. 한글로 딱 한 글자 하나.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더니 벽에 걸린 글씨를 보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엄마가 쓴 거야. 윤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한 글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나라는 글자를 언제 써보셨습니까? 어쩌면 오늘이 그 글자를 다시 꺼내는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뒷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키우고 살림을 하느라 그 텃밭은 오랫동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잡초가 가득 자랐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가서 잡초를 뽑고 흙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에 심어두었던 부추뿌리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서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부추뿌리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묻어두었던 것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기쁨, 나를 위한 하루,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흙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흙을 한 번만 뒤집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부모의 세상을 좁히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문을 닫는 자식 곁에서 부모는 안전할 수 있지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경계 없이 준 사랑이 어쩌면 받는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토양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알면 놓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고마움을 잊힌 자식은 나빠서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곁에 있는 공기처럼 부모의 희생은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의 삶을 얕보는 자식은 배운 것은 많지만 넘어져 본 적은 없었습니다. 새 신발은 예쁘지만 어디서 미끄러지는지 모릅니다. 끝내 떠나고도 죄책 없는 자식은 부모를 가족이 아니라 역할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역할이 끝나면 무대도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기다림을 내려놓고 잊고 있던 나를 찾고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읽어서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품격이다. 그 품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내가 먹고 싶은 밥을 짓는 것, 베란다에서 햇살을 받는 것, 붓을 들고 나라는 글자를 쓰는 것, 그 하나하나가 품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셨다면 아래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 문장이어도 좋고 한 단어여도 좋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비슷한 마음을 안고 사는 친구, 형제, 이웃이 있으십니까? 그분에게 이 이야기를 보내주십시오.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 하나가 어떤 약보다 따뜻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누구보다 오래. 새벽에 일어나 일을 했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현재를 접었고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세워주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마디가 기억하고 무릎이 기억하고 잠 못 이루던 밤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방향을 한 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그 마음을 오늘은 안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나를 위한 밥 한 그릇, 나를 위한 산책 한 번, 나를 위한 낮잠 한 번.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효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효도. 오늘 밤 부디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아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편안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한 잔의 차와 하나의 이야기를 들고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나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하겠습니다. 100년의 지혜였습니다.